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42회 영양사 시험 대비 수업을 진행하게 될 장미입니다. 만나서 매우 반갑고요. 영양사 시험 준비를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떨리고 설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영양사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방고시 학원에서는 이제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까 고민 중에 기존에 해왔던 대로 저희가 문운당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운당 교재는 뭐 제가 공부할 때부터 있었던 교재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교재고 많은 친구들이 구매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모르는 문제라든가 틀린 보기지만 이 보기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해결하고자 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어떤 수업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양사 시험은 이제 저희가 이미 이제 한 몇 년 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듯이 예전에보다 조금 문항수가 줄어들어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300문제였다면 이제 220문제를 보게 되고 또 220문제를 1교시와 2교시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1교시와 2교시에 나눠서 시험 보는 문제가 220문제지만 시험 시간은 220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1분에 한 문제 정도로 20문제다 그러면 20분 이렇게 주어지지만 시험이 이제 시간이 좀 더 짧게 주어지기 때문에 1분에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더 짧게 풀어야 되니까 시험 문제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막 굉장히 수능처럼 독해를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고 많은 문제를 풀어온 문제 해결력만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장 가면 이거 다 본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시험을 지금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예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험이 예전에는 저희가 저 시험 볼 때마다 1년 1월달, 2월달에 봤지만 지금은 12월달에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고 확실히 준비를 한다면 4년 동안 이제 공부했던 이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간단한 방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과목 수는 줄지가 않았어요. 과목 수는 그대로인데 시험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 공부한 양 비슷한데 조금 좌절감이 오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 요만큼 나와주면 좋은데 요만큼 공부해도 좀 적게 나오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시험이 정말 나올까? 이런 이제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주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그리고 또 필요한 문제들은 기억해 두고 따로 노트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답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저랑 그다음에 이금주 교수님과 두 분이서 이제 영양사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것인데요. 저희가 1교시와 2교시가 있죠. 1교시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은 영양학 및 생화학 과목을 할 겁니다. 1교시에. 그 다음에 1교시에 이제 그 영양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이제 다른 교수님이 하실 거고요. 2교시에 있는 식품학과, 그 다음에 조리원리,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이제 급식 부분은 교수님께서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 그 다음에 관계법규.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정식 과목명은 없지만 요 과목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식품미생물. 이렇게 총 7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에 따라서 이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고 비율이 있지만 자주는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좀 적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들의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대로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조금 작게 나오는 과목들은 좀 중요한 문제를 포인트로 너무 힘들게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포자, 미생물을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 보통 예전에도 적게 나왔는데 이제 문항수가 40문제로 이제 줄어들면서 얘들이 이제 메인 과목이다 보니까 얘는 더 적게 나옵니다. 많아야 한 4-5문제? 이러니까 내가 이거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공부를 하느니 이름도 어렵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미생물 전공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쉬운 방법으로 미생물과 나의 거리를 좀 좁혀가면서 최대한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해서 5문제 중에 한 3문제는 맞히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식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주관식이면 그냥 아예 영양사를 포기하고 싶을 수 있는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매일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아침에 화장할 때 거울 보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거울 보듯이 자꾸 눈에 익히게 되면은 금방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과목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각 과목들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 및 관계 법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식품학, 영양학 이걸 한 과목을 처음부터 쭉 계속 진행하지 않고요. 하다 보면은 저희도 같이 공부를 해봤지만 한 책만 계속 보다 보면 지루합니다. 보다가 다른 책도 보고 다른 책도 보고. 근데 이제 영양학과 식품학 같은 경우는 연결된 부분이 많고 이제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디자인을 한 결과 이제 위생은 이대로 가고요. 식품학을 먼저 하면서 당류, 그다음에 탄수화물의 뭐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기본적으로 익숙해지면서 영양학에서 이제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잘라질 거야? 어떻게 들어갈 거야? 어떻게 쓰일 거야? 안 먹으면 어떻게 아플 거야?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같은 비슷한 과목이지만 조금씩 차이점도 알면서 또 발전해 나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그 문운당 교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중 계획이 잡히는 대로 이론 강의를 이제 할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론 강의가 먼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존에 이제 학습한 방법들이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지만 이미 이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론을 책을 펼쳐놓고 이제 자, 오늘은 드디어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할 거야. 자, 수분 한 3장 가면 지루합니다. 또 좀 가다가 그 위생 식중도 나오니까 바로 지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부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문제풀이를 먼저 시행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전혀 못 들어봤는데 이거는 아는 부분이구나. 또 식중독 파트 세균성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역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훨씬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영양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에는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무조건 문제풀이를 먼저 합니다. 물론 문제집에 문제풀이 바로 밑에 답이 있고 바로 옆에 눈을 살짝만 돌리면 해설이 써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최대한 문제나 해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최대한 자기의 실력만으로 풀어보고 뭐 스타일에 따라서도 전 예전에 공부할 때 굉장히 그 채점을 크게 했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막 비가 막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채점을 크게 해도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깔끔하게 책을 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풀지 않고 옆에 종이를 놔두고 풀다가 다시 반복해서 이제 또 이렇게 비어있는 문제를 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의 수업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준비하면 되고 꼭 동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기 전에 문제를 풀어볼 것. 답을 확인한 상태에서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그리고 내가 전혀 보지 않았던 보기들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자주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로 2학년인 아들이 있는데 받아쓰기를 하면 연습을 해서 가면 계속 꼭 틀린 문장을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잖아요. 그걸 3번씩 씁니다.
3번씩 쓸 때 바로 딴 생각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3번씩 써도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드시고 왜 틀렸는지 대해서 체크를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시 1페이지부터 보기 시작하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던 문제 다시 보고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새로운 문제를 계속 출제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은당 교재를 완벽히 습득을 하고 오답 노트가 정리가 끝났다면 또 다른 교재를 하나 사서 구입하는 정도. 근데 막 여러 가지 문제집을 가서 사가지고 와서 막 다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내가 영양사 공부를 해야지 하고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보려고 해도 비닐 커버가 쓰여져 있어서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은당 교재에서 이 틀린 문제들을 완벽히 습득을 하고 이제 마지막 총정리 정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을 4개 봤다 그러면 이 4개가 다 끝나고 자리를 뜨기 전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아니면 이렇게 쭉 한 주가 지나기 전에 꼭 주말을 넘기기 전에 다음 주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쌓이지 않게 지금은 준비하고 외우지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무조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내 노트를 정리해서 확보하시면 충분히 무리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영양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사법시험이라든가 시험처럼 1등이 합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고 정원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연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200명만 합격시킬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과락을 넘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거야? 이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100점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나 70점으로 합격하나 모두 다 면허증이 나옵니다. 즉 영양사 시험 역시 100점으로 합격해서 영양사가 되나 그 다음에 70점으로 영양사를 합격해서 면허증을 받아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그 중심 핵심을 파악해서 공부해서 그 기준점만 넘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위생학입니다. 식품위생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앞쪽에 이제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법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부터 시작을 할 건데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단독 문제로 20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식품위생과 이제 앞에 급식과 합쳐지면서 이제 60문제로 이제 세 과목이 60문제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문제 정도 나옵니다. 15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식품위생학 공무원, 그러니까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위생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위생학의 그 범위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내가 만약 공무원을 준비하겠다 하면은 이제 위생직, 왜냐면 영양사 자격증을 이제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면은 이제 위생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나 영양사나 그다음에 식품기사 여기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위생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이제 그때 전형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압축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깊숙이 공부하지 않고 중요한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문제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15문제 중에서 이 과목 내에서 어느 정도 어떤 단락에서 많이 나오는지가 많이 나오는 이 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위생이 원래 제가 항상 그 위생학을 쭉 정리할 때 10개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데 좀 더 압축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생에 생각보다 미생물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식중독균이 다 이제 세균에 의한 경우, 미생물에 의한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미생물 이름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균주에 대한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생리를 알고 특성을 알고 얘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냐면 너를 알아야 내가 식품이 상하지 않게 하겠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먹겠다.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특성, 그 다음에 변질. 식품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또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가열할 것인지 또 이런 기구들을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 이런 미생물에 대한 특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변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소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에 비해 사실은 되게 적은 양이 나와서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이 영양사를 어차피 다 딸 거니까 면허증을 취득하고 영양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식중독 파트가 나옵니다. 이 위생에서는 식중독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식중독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서 기쁘지만 역시 식중독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성 식중독 간단히 나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왜냐하면 굉장히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뭐 농약이라든가 유해 첨가물이라든가 화학성 식중독은 매년 해가 갈수록 예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성 식중독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자연독. 예전부터 있었던 거 독버섯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숙 매실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보고덕이라든가 이런 자연독의 곰팡이독, 아플라톡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식중독에 대해서 그래도 약 5문제에서 6문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위생학 내용에서는 식중독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내용도 많지만 이 내용만큼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감염병 파트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감염병 중에서도 이제 법정 감염병이랑 다 공부를 하지만 이 내용 중에서도 이제 경구 감염에 대한 거, 식품에 분변이 오염된 상태에서 내가 먹었어, 아팠어. 근데 감염병은 뭐야? 말 그대로 감염을 시키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그 다음에 인축공통, 즉 소도 아프고 돼지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이 감염병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약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기생충입니다. 기생충과 그 다음에 위생동물. 자, 기생충과 위생동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기생충 거의 없어졌죠. 이제 예전에 보다 이렇게 기생충이 이제 이렇게 양성률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꼭 구충제를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전도 있었고. 근데 지금 막 구충제 챙겨 먹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그래서 낮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기생충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생동물한테 쥐라든가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것들, 찐득이 이런 것들에서도 둘이 합쳐서 하나에서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부분은 해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썹을 거의 굉장히 일반인들도 다 예전에는 이 단어가 나오면 우선 읽을 수가 없었어요. HACCP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해썹이라는 단어를 해도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그만큼 이제 나라에서도 범국민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썹 부분. 그 다음에 위생검사. 자, 위생검사 지금 거의 우리 책에도 거의 있지 않고 문제로만 몇 문제 있는 정도인데 독성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표균이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서식품 콤프라이트에서 대장균 검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검출되면 안 된다. 대장균이 있으면 안 된다. 식중독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다 위생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검사에 대한 내용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첨가물, 식품 첨가물. 지금 현재 저희 문제책에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만약에 제가 시간이 되거나 이제 이론 시간 한다거나 첨가물에서 간단히 할 생각인데 첨가물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문제나 이렇게 나온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입니다. 첨가물에서는 우리가 이 첨가물 부분도 이제 이렇게 쭉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나 변질을 막는다거나 또 아니면 맛있게 한다, 이렇게 이 색깔을 예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깨끗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기능에 따라서 색깔을 착색을 한다거나 이런 첨가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내용까지 다 할 필요 없이 명칭하고 용도 정도. 그 중에서도 앞에 제일 큰 덩어리 보존제, 산화방지제, 살균제 이런 애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가물 위생검사 이렇게 쭉 파트가 이제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문제 수는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하고 앞에 이제 큰 부분들을 이제 좀 자세히 공부하면은 15문제 정도 출제됐을 때 무난하게 13문제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문운당 제4권에 있습니다. 제4권에 있고 제4권에 이제 중간 부분부터 위생이 있습니다. 식품위생. 앞쪽에는 급식이 있고요. 자, 식품위생이 있고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각 과목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작년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앞에 이제 요점 정리를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이 과목에 따라서 앞에 요점 정리를 좀 하는 과목이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맞는 문제 이게 요점 정리들과 그다음에 이게 뭐 각각의 설명을 달면서 쭉쭉쭉 넘어가는 이런 식의 각각 다른 패턴으로 이제 그 과목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 거에는 제가 이제 따로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이제 이 요점 정리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론이 좀 받침이 돼야 되는 것들을 이제 썸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자료집을 옆에 놔두고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파트가 지금 식품위생관리 파트입니다. 이 식품위생관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미생물 파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독성검사도 나오고 이것저것 그다음에 보존, 소독, 뭐 변질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검체를 농도별로 시험 동물에 1회 투여한 후 1, 2주 정도 관찰하여 반수치사량 등을 구하기 위한 독성시험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독성시험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독성시험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위생검사 파트에도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첨가물 파트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식품을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 첨가물을 좀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첨가물을 아주 소량으로 내 식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기호를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보존성을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넣고 싶을 때 이 첨가물의 독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식품을 어쩌다 한 번 먹을 수도 있지만 매일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첨가물을 식품에 첨가했을 때 어느 정도 독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기 위해서 독성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독성 검사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이 식품의 독성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독성 시험 부분에서 이 크게 일반 독성 시험하고 특수 독성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배웠듯이 일반 독성 시험, 특수 독성 시험. 근데 요즘에는 특수 독성도 이제 가끔씩 기출이 됩니다. 근데 일반 독성 시험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 급성, 그 다음에 아급성, 만성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죠. 자, 특수 독성은 이름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할 때 약간 이제 변이원성에 대해서 조금만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이원성, 그 다음에 발암성, 최기형성, 번식. 그래서 뭐 다음 중에 특수독성 시험 무엇인가? 뭐 변이원성 이런 식으로 에임스 테스트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끔 기출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영양사에서 여기까지 알 필요 없이 일반 독성 시험에 대한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급성 독성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급성 독성 시험 하면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저도 했는데 쥐한테 이렇게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개구리 해부 같은 거 했던 것 같고 2학년, 3학년 때 이제 영양학박에 가면은 쥐한테 이렇게 막 먹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쥐 해부하고 이런 것들 시험을 하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실험 동물에다가 이제 이런 그 시험 물질을 먹여가지고 이제 독성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그 방의 친구들은 대학원생들은 1년에 한 번씩 위령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물들이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많이 죽었고 이런 것들을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주면 훨씬 시험도 잘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방 가서 구경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렇게 이 시험 동물한테 이제 이 물질을 어떤 미지의 물질을 먹일 때, 시험 물질을 먹일 때 먼저 급성 독성 시험을 보시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먹입니다. 자, 급성 독성 시험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LD50입니다. 그래서 반수치사량.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 양이 치사량이잖아요. 그럼 반수치사량은 뭐냐면 자, 시험 동물을 가지고 내가
100마리를 가지고 이 시험 물질을 먹였는데 50마리가 죽었을 때 그 양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제일 헷갈리는 거는 50%가 죽은 거예요. 반수니까. 근데 여기서 50마리 꼭 그 문제 보기에 100마리 중 50마리가 죽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100마리 중 뭐 50%가 죽는 거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즉 200마리를 했다 그러면 100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50%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기를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반수가 죽게 된 치사량을 볼 건데 물질을 투여할 때 만약 고농도부터 투여를 하게 되면 딱 투여했는데 100마리 다 죽었어. 그럼 시험 망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양부터 많은 양까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투여를 하면서 50마리가 죽는 그 시점. 그래서 그때의 숫자를 LD50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하고 딱 한 번만 투여합니다. 자, 기간도 짧아요. 1에서 2주. 자,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딱 1회 그리고 1, 2주 이렇게 해서 LD50을 구하게 됩니다. 자, LD50을 구했을 때 LD50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LD50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보기가 나올 때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세요. LD50이 높으면 뭐 독성이 약하다 이런 식의 보기가 나오는데 LD50의 숫자가 작을수록 독성이 셉니다. 즉, 잘 보시면 1mg/% 그다음에 킬로그램. 우리가 그 LD50을 할 때 mg/kg 쓰거든요. 그러면 1mg/kg과 0.1mg/kg이 있을 때, 두 개의 LD50 값이 있을 때 요게 더 센 거죠. 왜냐하면 적은 양을 먹었는데 반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양을 먹었을 때 50마리가 죽은 거하고 적은 양을 먹었을 때 50마리가 죽은 것은 적은 양이 훨씬 더 독성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독성 비교해 놓은 거 보면은 보툴리눔 수독은 뭐 0.0000 마이크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실 부분은 LD50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보실 때 독약, 극약, 복통약으로 이제 LD50 숫자로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숫자를 접하기 전에 극약이 왠지 굉장히 이런 극악 무도한 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극약이 제일 셀 것 같지만 독약이 제일 셉니다. 즉 30mg/kg 이하인 게 독약이고 30부터 300 사이가 극약, 300 이상은 보통 약입니다. 숫자가 커졌죠. 숫자가 커질수록 보통 약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독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급성 독성 시험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뒤에 이제 만성 독성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성 독성 시험으로 가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시험입니다. 개월수는 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리고 실험하는 동물이 각각 수명이 있잖아요. 이 동물은 뭐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산다. 이런 식의 수명 내 10분의 1 정도 기간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을 투여하는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비 시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성 독성 시험을 보시면 자, 만성 독성 시험 말 그대로 이제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긴 시간 동안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실험을 하게 되고 단기간 투여에는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않으나 소량씩 장기간 투여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자, 이 만성 독성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최대 무작용량이란 건 뭐겠어요? 내가 어떤 안 좋은 물질을 먹었어. 안 좋은 물질을 먹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이제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데, 어떤 해로운 반응이 일어나기 전,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의 최대량.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어떤 물질을 먹는데 쭉 먹었는데 이때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때부터 뭐 작용이 나고 여기서 뭐 중독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때부터 어떤 몸에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때 요 시점 왜냐면 작용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최대량 여기는 여기는 최대량은 아니잖아요. 이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요 최대량. 최대 무작용량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투여의 최대량을 구하게 되면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냐?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매일매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매일매일 먹어도 아무 문제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최대 무작용량을 구한 다음에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곱하기
누구를 해줘야 되냐? 안전계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안전계수 저희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4월 달에. 자, 안전계수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인간에게 실험을 하지 않죠. 인간에게 바로 실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동물에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간에 적용을 하잖아요. 인간에 적용을 할 때 종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10분의 1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할머니 있고 할아버지 있고 아기가 있고 다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연령대별 다양성에 따라 10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즉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죠.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에서 무작용량을 100으로 나눠준 값. 100으로 나눠준 다음에 누구로 구하냐? 거기다가 곱하기 평균 체중을 해줍니다. 그러면 왜? 뒤에 보시면 킬로그램이라 써져 있죠. 그래서 1kg당 최대 무작용량을 구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평균 체중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1일 섭취 허용량이 나옵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이 나오면 이제 그거 기준을 가지고 요 정도는 매일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성 시험을 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이 벌써 작년인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생각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크게 났잖아요.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먹어야 도대체 달걀 괜찮냐? 그러면 이제 독성 시험밖에 없네요. 이 지금 뭐 살충제가 뭐 얼마만큼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달걀을 한 개를 먹었을 때 그다음에 평균 한 사람이 달걀을 하루에 몇 개 먹는지 1년에 몇 개 먹는지 막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 뭐 1000개를 먹어도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독성 시험을 하고 급성, 아급성, 만성을 하고 그다음에 최대 무작용량을 구한 다음 마지막 1일 섭취 허용량을 구해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시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하는 거고 난 도대체 이거 먹었을 때 하루에 얼만큼 먹었을 때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론을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검체를 농도별로 시험 동물 1회, 자 포인트 나왔습니다. 1회 투여하고 1에서 2주, 자 1에서 2주 하니까 반수치 사량, 자 볼 것도 없이 급성 독성 시험입니다. 약 0.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독성 시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경국 투여에 의한 반수치 사량이 또 나왔습니다. 자 반수치 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LDOC 값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맞습니다. 그죠? LDOC 값이 작을수록 독성이 강합니다. 자, 2번 보시면 체중이 1kg당 g으로 나타낸다. 자, 사실은 이 내용은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해석에는 뭐 1kg당 미리그램이나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1kg당 미리그램이나 마이크로그램으로 쓰는 게 보통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램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1000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의 방식의 차이라고 숫자만 잘못 쓰지 않으면 그램으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우선 뭐 1번에 답이 나왔으니까 2번은 틀린 답으로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이제 시험에 정식으로 출제되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보통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3번, 4번, 5번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30g/kg 큰일 납니다. 그죠? 30mg/, 다 미리그램으로 숫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갑니다. 자, 3번 말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5번 두 문제가 또 독성시험 문제니까 4번, 5번 먼저 볼게요. 자, 독성시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적어도 2종류 이상의, 2종류 이상의 동물로 최대 무작용량 나왔습니다.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여야 하며 개나 원숭이는 1년 이상 사육해야 하는 시험 방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보고 쭉 구하는 내용 중에 보시면 경구만성 독성시험 있죠, 답에.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만성이고 우리 먹여서 이렇게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구만성 독성시험. 정답 4번. 자,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1일 섭취 허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1일 섭취 허용량을 구하는 방법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자, 그래서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안전계수 100분의 1로 곱하고 여기에 평균 체중을 곱한다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 4번과 5번은 아주 그 문제를 살짝 장난을 쳐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1분, 뭐
10초 만에 풀 수 있다, 1초 만에 풀 수 있다 이런 표현 하다가 그렇게 풀다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최대 무작용량? 하고 순간적으로 5번에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먼저 구하지 않고 동물에 먼저 구한 다음에 100분의 1을 해서 사람에게 대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 건강장애 원인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전부터 이제 고전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인데, 자, 이 식품의 위해 요인에 대해서 프린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들은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두 번째는 외인성, 그리고 마지막은 유기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내인성 말 그대로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자연독이겠죠. 자연독 하면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감자의 싹, 솔라닌 이런 거 있잖아요. 걔 누가 거기다가 쌍 눈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감자 사놓고 안 먹고 가만히 뭐 자체에 보면 대부분 감자가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급기야는 물병에 꽂아놓기도 하고 이제 자라다가 이제 기쁨을 얻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싹을 내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 싹을 냈지만 거기가 독이 있어서 사람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연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뭐 보고독, 뭐 자연독에 대한 거 뭐 동물, 식물로 나눠가지고 저희 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생리작용 성분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뭐 항비타민성 물질이라든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그래서 항효소성 물질, 항갑상선 물질, 식이성 알러젠, 뭐 변이성 물질 이런 물질들이 이제 자체 내에서 만들어내서 이제 영향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내인성. 자, 외인성 보시면은 외인성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거, 외부로부터 혼입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이제 식중독과 관련돼서 뭐 세균부터 해가지고 쭉 식중독, 그 다음에 뭐 감염병, 그 다음에 뭐 곰팡이도, 기생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외인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외인성에서 가장 큰 건 식중독에서 이제 뭐 이게 뭐 우리에게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 우리가 먹었을 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것들은 이제 그 유해 물질들, 농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의도하지 않는, 왜냐면 그 뭐 이렇게 색깔을 하얗게 입힌다거나, 그 다음에 첨가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우리가 뭐 먹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이런 첨가물들 아주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용이 금지된 것들은 뭐냐면 싸고 되게 좋아서 효과가 좋은데 알아봤더니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는 이런 첨가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농약이라든가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PCB라든가 이런 유해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외인성에 들어갑니다. 자, 유기성이 이제 약간 이제 낯설다거나 처음 들어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유기성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 단어 자체도 조금 어렵잖아요. 뭐냐면 원래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외부로 들어온 것도 아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는 둘이 가만히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식품 우리가 제조, 조리, 뭐 저장 이런 과정 중에 맛있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조리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 중에 어떤 물질들이 만나서 새롭게 탄생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제가 예시를 막 적어놨지만 이 중에 뭐 아크릴아마이드라든가, 한참 아크릴아마이드가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크릴아마이드 뭐냐면 감자튀김. 그래서 감자튀김 먹을 때마다 마음에 알고 있으면 이제 원래 알면 먹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감자 안에 있는 당 성분, 그다음에 또 아미노산 성분, 그래서 우리가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면서 이제 이 마이알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온이 올라가고 튀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진다거나, 또 벤조피렌 같이 그냥 우리가 그 삼겹살을 사다가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과 캠핑을 떠난 다음에 숯을 떼가지고 이제 그 구워 먹는 거에 따라 벤조피렌 함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캠핑을 가가지고 물론
프라이팬에다 구워 먹으면 모든 낭만이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바베큐를 해 먹어야 하지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매일매일 바베큐를 해 먹는다 그러면 수명이 계속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발암 물질, 뭐 벤조피렌이라든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가열 유지라든가 니트로사민 같은 경우는 우리 햄 같은 거 있죠. 뭐 베이컨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은 회색으로 바뀌잖아요. 고기가 선홍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잖아요. 익었다 먹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익어서 먹긴 하지만 색깔은 안 입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베이컨은 구워도 계속 예쁜 색깔이 유지가 되는 건 그 색깔을 계속 유지해주는 이제 뭐 우리가 발색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색소 고정제를 집어넣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육류에 들어있는 아민과 반응을 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요즘에는 점점 더 이제 햄에서 빼고 있고 이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이 항목이 늘어나면서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것들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자,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건강장애 원인 물질 중 유기성인 것은 이렇게 고르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기를 보시면 싹이 튼 감자는 아까 설명했던 내인성입니다. 지나치게 구운 생선, 그죠? 지나치게 구운 생선, 그러니까 가열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식품 성분들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제조 조리 과정 중에 들어가는 유기성. 그다음에 농약을 많이 뿌린 채소, 자, 농약이 나왔습니다. 외인성.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에 오염된 쌀. 자, 푸른 곰팡이에 오염된 쌀은 이제 곰팡이가 자라면서 이제 그 쌀에서 곰팡이가 핀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성이죠. 삭시토신이 함유된 홍합. 자, 삭시토신은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는 마비성 조개 중독입니다. 그래서 마비성 조개도 먹으면 이제 마비를 일으키는 독이기 때문에 역시 내인성. 조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보시면 유지의 산패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산가 있죠. 자, 유지의 산패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라고 했잖아요. 자, 유지는 우리가 이제 화학적 검사와 산패를 위한 검사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식품학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지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가만히 놔둬도 산화가 일어나죠. 산화 일어나고 끓이면 산화가 일어나고 산패가 일어났을 때 이 산패에 의해서 유지가 변하게 되거나 아니면 유지는 이제 분명히 여 안에 이제 기름이 들어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름들이 들어있는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기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패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첫 번째인 산가가 답입니다. 뭐냐면 유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글리세롤이 있고 세 개의 지방산이 붙어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중성지방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지를 막 가열을 했어. 튀김하려고 끊었어. 그럼 여기가 끊깁니다. 이렇게. 끊기고. 그래서 여기가 끊기면서 글리세롤하고 이렇게 유리된 지방산이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유리된 지방산 함량이 많다는 거는 산패가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된 지방산이 얼마나 많은가 측정하는 게 바로 산가입니다. 그래서 유지의 산패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산가. 이거 말고도 산가 말고도 뭐 가산화물가라든가 TBA가 그 다음에 카르보닐가. 자,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유지가 이제 산패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뭐 가산화물이라든가 TBA 같은 경우는 말로나알데히드라든가 카르보닐 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것들이 많이 생길수록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자, 검화가, 로단가, 요오드가, 라이에이트, 마이슬가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지의 화학적 검사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선 검화가 같은 경우는 유지에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에 이 기름에 이렇게 짧은 것도 붙어 있을 수 있고 긴 것도 붙어 있을 수 있고 중간 것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방산들의 길이 짧은 게 있냐 긴 게 있냐 이런 거 확인해 줄 때 검화가 씁니다. 그래서 지방산이 짧은 게 붙을수록 검화가가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장 짧은 지방산은 C4죠. 부치릭 액시드. 탄소 4개짜리 지방산이 제일 짧잖아요. 검화가 엄청 큽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에 지방산이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 로단가와 요오드가는 똑같은데 유지에가 지방산이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우리 배우면 뭐 중간에 이렇게 이중결합 생기잖아요. 이중결합이 불포화되어 있냐 포화되어 있냐 판단할 때
로단가와 요오드가는 둘 다 이 이중결합 부분에 있어 요오드가 결합을 하면서 불포화도를 확인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라이에이트 마이셀가는 방금 설명했던 요거 C4 함량을 측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에이트 마이셀가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버터의 위조 감정을 할 때 쓴다고 하거든요. 뭐냐면 버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유의 지방이 버터면 우유 속에는 요 C4라든가 C6라든가 하는 요 두 가지의 지방산이 많아요. 근데 요것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걸로 버터를 만들었으니까 이 버터에도 얘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버터가 이거 너무 비싸. 우유 순수한 우유로 버터를 만든다는 게 비싸니까 다른 지방 가지고 와서 버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의 함량을 확인해주면 버터의 라이에이트 마이셀가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 안에 기준값 안에 들어오면 이 버터는 우유로 만들었어. 아니야, 이 버터는 우유로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위조품 감정을 할 때 씁니다. 자, 7번 보시면 이제 식중독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은 계속 현황이라는 거는 이제 바뀌어 오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내용 중에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만, 굉장히 뭐 작년에 엄청 더웠다, 뭐 눈이 많이 왔다, 이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가장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를 들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노로바이러스 막 퍼졌다고 난리였잖아요. 그게 겨울철에 아주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은 겨울에 좀 자라기 힘든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0도씨에서도 버텨서 잘 자랄 수 있고 마이너스 20도씨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 본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극성을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자, 식중독 환자의 수는 6월, 9월에 비해 7월, 8월에 더 많다. 자, 이 보기는 6월, 9월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식중독이 잘 일어나는 달은 5월, 6월, 그 다음에 9월. 이게 제가 한 2년 전까지 통계 이렇게 냈습니다. 5월, 9월, 9월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슬슬 누가 치고 올라오냐 8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딱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5월, 6월, 8월, 9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8월이 총 개로는 이렇게 마구 넘진 않지만 올해 이제 17년도 통계 낸 거 이제 18년도 초반까지 내게 되면 8월이 이제 9월보다 더 앞서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6월입니다. 6월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7, 8월에 왜 없냐? 제일 더운데 학교가 방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중독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는 한 건 터지면 500명, 1000명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집에서 식중독이 터졌어. 그러면 엄마, 아빠, 나, 내 동생 4명이 아프지만 학교에서 한 건 터졌으면 500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이 줄어들고 5월, 6월, 9월은 왜 많느냐? 기온이 일교차 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특히 9월달 보시면 날은 분명히 선선해졌어. 아침에 막 갑자기 문 열면 너무 추워. 근데 낮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음식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제 이 8월이 부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학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했잖아요. 그래서 실컷 놀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엄마지만 아이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방학을 다 하고 단기 방학도 하고 방학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실수가 줄어드니까 8월, 지금 저희 아이도 올해도 8월 24일에 개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개학을 함과 동시에 이제 날씨는 덥고 단체급식 시작되면서 작년에도 8월에 식중독 사고가 몇 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8월이 구성을 하고 있지만 우선 봤을 때 5월, 6월하고 9월, 7, 8월 있잖아요. 그럼 6월과 9월이 7, 8월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6월, 9월이 더 많다로 바꿔주시면 되고, 식중독은 가정집과 기업체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써져 있는데, 자, 식중독은 발생 건수는 많은 데가, 식중독은 이제 우리 통계가 식약처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발생 건수와 환자 수로 나눠요. 그래서 발생 건수와 환자 수로 비교를 하는 무조건 뭐 얘가 제일 많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식중독은 여기선 발생이 많아. 또 환자 수는 이거보다 적을 수 있고, 얘는 발생 건수는 좋지만 환자 수가 많을 수 있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가정집 같은 경우는 식중독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입니다. 왜냐면 내 아이를 먹이기 때문에 엄마의 같은 마음으로 하니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단체급식,
급식이나 집단 급식이나 일반 음식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생 건수가 높은 곳은 음식점. 그 다음에 환자 수가 많은 곳은 집단 급식. 특히 학교 급식.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무상급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급식을 하죠. 자,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 식품은 곡류 및 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이라고 써져 있는데,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은 어패류 육류입니다. 그죠? 막 잡곡을 먹어가지고 식중독 걸려서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어패류나 육류, 즉 단백질 위주의 식품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세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5번 보시면 병원성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고, 발생 건수와 환자 수로 나눴을 때, 자, 발생 건수의 1등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현재 통계를 정리했을 때, 토탈로 정리했을 때 발생 건수가 제일 많은 건 노로바이러스,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그 다음에 살모넬라 순입니다. 1등, 2등, 3등. 자, 근데 환자 수로 봤을 때는 노로바이러스보다 병원성 대장균이 훨씬 더 환자 수가 많습니다. 1등. 그 다음에 2등은 노로바이러스, 3등은 살모넬라 순으로 우리나라 현재 식중독 통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증가하고 있고 얘 둘이 1, 2등을 이렇게 다투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보시면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때 역학조사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하는데 역학조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공부할 때는 절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역학조사의 그 순서 요거 딱 이 문제, 역학조사는 요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보시면 환자의 정보조사라고 써져 있죠. 자, 환자의 정보조사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건병조사라고도 합니다. 병을 검사한다. 그래서 건병조사, 어떤 병인지, 환자는 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발병한 사람의 증상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건병조사, 병을 기록한 다음에 원인식품의 추구라고 써져 있죠. 뭘 먹었어 도대체? 넌 뭘 먹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인식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얘가 이거 먹더니 토하고 막 이렇게 설사하고 막 이랬다 그러면 이제 검체를 채취해야 되죠. 검체를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 그래서 원인균, 원인 물질을 검출하는 요 세 가지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이 책에 따라서나 문제집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인식품의 추구,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네? 원인식품이 뭔지, 그다음에 마지막은 무조건 원인균, 원인 물질의 검출, 그다음에 또는 병인 물질의 조사,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를 가지고 이제 식중독을 역학조사를 한다. 자, 9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 이제 미생물에 대한 내용이죠. 미생물에 대한 내용인데 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까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곰팡이의 최적 증식 조건은 33에서 38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곰팡이의 최적 증식 조건은 온도는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을 다룰 때 세균이 있고 효모가 있고 곰팡이가 있는데, 세균이 제일 따뜻한 데 삽니다. 따뜻한 데 살고 효모나 곰팡이는 얘들보다 좀 더 추운 데 살아요. 세균은 예를 들어 한 35에서 37도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면 효모도 한 28에서 30, 이거는 그냥 다 균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보다 좀 더 추운데 얘보다 좀 더 추운데, 근데 얘들은 같이 대부분 우리가 위생학에서 묶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토탈로 한 25에서 30도씨 정도, 이 아이보다 좀 더 서늘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모든 부패균은 공기가 있어야만 증식할 수 있다. 자, 미생물은 공기를 좋아하는 애, 공기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애, 공기가 조금만 있어야 되는 애, 아예 없어야만 사는 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부패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생물이라는 표현 틀렸고, 공기가 있어야만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공기를 아예 좋아하거나 아예 공기가 있으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패류의 부패는 주로 공기중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패류는 어디 살아요? 물속에 살죠. 그러니까 수중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4번 보시면 식품을 저온에 장기간 보존하면 곰팡이가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자, 저온에 장기간 보존하면 아까 말했듯이 따뜻한 것보다 좀 낮은 온도잖아요. 저온에 장기간 보존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 보기를 세균이 이렇게 쓰면 틀렸지만 곰팡이가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맞는 보기입니다. 식품을 가열 조리한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세균이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주면 되냐? 미생물은 식품을 가열 조리한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미생물은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이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세균은 죽어서 포자를 남긴다라는 말을 하는데 포자를 만드는 애와 만들지 않는 애로 나눌 수 있고 포자를 만드는 애는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포자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삶이 좋아지면 이 포자가 다시 나로 변신을 하는 거죠. 자, 포자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계속 자주 해줄 테니까 뒷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5번은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찍고 10분 쉬었다가 할게요.